네, 안녕하세요. 화법과 작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잘 들었나요? 그날 막 정신없었죠? 온라인 수업이라고, 온라인 계약이라고 해서 한 주가 지났고, 한 주가 지나진 않았는데 한 3일 지났죠. 3, 4일. 다시 월요일이 됐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되새겨 볼게요. 화법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제, 독자와 청자를 분석하고 목적에 따라서 글이 쓰여지거나 말하기가 계획되기 때문에 맥락을 잘 파악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때는 발문에 나와 있는 화제나 주제를 빨리 파악하고요. 어떠한 목적으로 글을 쓰여졌는지 또는 말하기의 상황인지를 빨리 파악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법과 작문에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짧을 것 같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 내용 생성하기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지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주어진 지문의 맥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를 조금 풀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비한 학습 목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의 문제는 시험 문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 생성 과정이나 방법이 지문에 제시가 돼요. 무슨 얘기냐?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 A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데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는 혼자 생각을 하거나 어떤 자료를 찾는 과정을 지문에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지문을 바탕으로 글쓰기의 초고나 아니면 말하기 내용의 초반, 계획하기 단계를 제시를 해주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법 문제지만 지문을 봐야 하죠. 그래서 지문의 맥락을 잘 파악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가 결국에는 내용 생성하기도 반영이 되었는가 되지 못했는가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화법과 작문의 기본적으로 내용 생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법과 작문의 내용 생성하기. 자, 우선 화법은 내용 생성 간단합니다. 매체를 활용한 정보 수집, 내용 창안이고요. 작문도 자료 수집, 내용 창안입니다. 결국에는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거의 똑같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특히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단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매체를 활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 자, 화법은 말하기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동영상, 자, 그 다음에 실물도 가능하죠. 그림 당연히 가능하고요. 소리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작문은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글쓰기 하는데 동영상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림이나 도표 이런 것들이 조금 훨씬 더 수월하죠. 이런 차이가 살짝 있지만 둘 다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자료 수집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거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을 겁니다. 자료 수집 방법. 자,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쵸, 책.
사전, 전문책, 신문기사.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인터넷이죠. 인터넷 신문기사 또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면담이 있죠.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면담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또는 전체 성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이런 식의 자료 수집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화법과정문의 내용 생성을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많이 잘 찾았다고 해서 다 내용 생성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정보들을 어떻게 했어요?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했는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제, 목적, 독자 또는 청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맞는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이거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치킨집. 좋습니다. 치킨집.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금이 있어야 되고, 치킨이 있어야 되고, 튀김을 배워야 되고, 등등등등등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이냐? 치킨집을 할 것이다. 그쵸? 그런데 치킨집을 할 때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즉, 상권 분석을 하죠. 유동인구가 얼마나 다니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지역의 연령층, 사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치킨집을 하는데 이것을 후라이만 할 것인지, 양념만 할 것인지, 다양한 소스를 같이 곁들일 것인지 유행도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를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걸러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준비해야 되겠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교 면접. 꽤 많은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9월 달에 입시 수시 마감되고 빠르면 9월 중순 이렇게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10월 달로 넘어갔죠. 면접은 10월 달에 볼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할 거예요. 면접 준비를 할 때 그냥 합니까? 근데 그냥 하더라고, 대부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냥 하면 안 되죠. 최소한 뭘 체크해야 될까요? 내가 면접을 볼 거야 라고 하면 학교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학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 대학의 그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 대학은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최소한 본인의 생기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자, 무슨 말이냐?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 대한 것들, 학과에 대한 거, 교육과정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수집을 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걸 선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많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글쓰기 주제나 목적, 독자에 따라서 말하기 주제나 목적, 청자에 따라서 자기가 수집한 자료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물론 수능 문제나 이런 데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물을 공부하고 실제 생활에서 이 과정을 겪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어요. 뭐냐? 정보윤리. 자료를 수집을 하긴 하는데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윤리에서 첫 번째 표절,
두 번째, 저작권 보호. 표절은 다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허락받지 않고 출처 이런 거를 보이지 않고 자기가 막 가져다 쓰는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거 아실 거고, 저작권 보호, 이거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거나 블로그에 글이나 아주 작은 사진 이런 것도 그냥 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책의 일부를 자신의 것인 것 그냥 가져다 쓰면 안 되고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장소나 시간에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SNS나 이런 공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캡처해서 올린다거나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부분들은 꼭 공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생성을 할 때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지, 무엇을 바탕으로 내용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매체 활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건 뭐냐면 내용을 생성하는데 그 내용 생성에서 이런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까 앞에 잠깐 살펴봤지만 좋다라는 거예요. 매체 자료를 선택하는 그림, 사진 선택 많이 하죠. 실물 가능하면 가장 직접 보여주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간단한 모형, 구조도, 소리나 동영상. 최근에는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많이 쓰는 건 그림과 사진을 굉장히 많이 썼죠. 보통 이런 매체 활용은 그렇죠. 화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뭐 할 때, 말하기 할 때. 여러분들이 발표 수업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강의나 연설을 할 때 이렇게 말하기 자료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죠. 물론 글쓰기에서도 그림이나 사진, 모형, 구조도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 매체 활용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하느냐? 왜 매체 활용을 하게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매체 활용을 하면. 왜? 실제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동영상 소리로 보고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네, 흥미 유발. 듣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기억 남게.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매체 활용을 하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죠.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 생성 단계에서 어떻게 내용 생성을 하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수능 특강 문제를 통해서 이게 문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수능 특강 화법과 작문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51쪽 볼게요. 51쪽. 되셨나요? 네. 자, 51쪽 보면 항상 발문을 먼저 파악하고요. 네. 다음은 발표이다. 자, 발표에 대한 지문이 나와 있네요. 그쵸? 발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으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발표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는 발표를 했으니까 청자가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만 우선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 자유주제 발표를 맡은 누구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죠. 쭉 나오고요. 알파고 쇼크, 뇌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똑똑한 두뇌에 열광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뇌에 좋다는 일명 브레인 푸드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졌습니다. 오늘은 이 브레인 푸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찾았네요. 뭐에 대한 발표죠? 네, 브레인 푸드에 대한 발표입니다. 자, 그러면 발표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가 찾아졌고, 그 다음에 브레인 푸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글을 쭉 읽어보면 되겠죠.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문제는 선생님이랑 살펴볼 것은 52쪽, 53쪽에 2번과 3번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문제를 먼저 잠깐 볼게요.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보기는 발표에 활용한 사진 자료이다. 사진 자료가 나왔네요. A 중 보기를 활용한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매체 선정을 하고 자료를 쭉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 중에 어떠한 자료를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런 보기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대한 제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선 두뇌 발달, 뇌혈류 개선 해놓고, 네, 푸른 생선, 카놀라유 호두 여기 있고 들어가 있는 성분이 밑에 있네요. 또 두뇌 발달, 기억력, 집중력 개선. 이게 뇌에 어떤 부분이 좋은가? 그 다음에 재료, 그리고 성분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선은 지문을 쭉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직접 찾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오메가3 지방산, 레시틴, 포스타티딜세린.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찾으셨나요? 답은 네, D죠, D. D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D 잠깐 가볼게요.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풀이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D의 화면을 보여주며 제일 위에 적힌 것이 효능, 가운데가 음식, 제일 아래쪽이 관련 성분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기구나 할 수 있겠는데 뒤에 보니까 확실히 나와 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뇌의 신경세포나 뇌 기능에 필요한 물질의 구성 성분인 레시틴, 포르파티딜세린, 오메가3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보니 보기에 나와 있는 그렇죠. 요 자료와 일치하는군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림 나오고 자료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요 자료를 수집한 내용이 어디에 적지적소에 쓰이면 좋을지 충분히 지문을 읽으면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 보기는 발표자가 가를 제시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 자료를 하나 찾은 거예요. 자, 가와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건 무엇이냐? 요게 이제 내용 생성학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것도 내용 생성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료를 찾았어요. 이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가를 이렇게 한번 같이 보니까 내가 말할 내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내용 생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가와 보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보기를 먼저 살펴볼까요? 보기. 특정 성분에 대한 효능 시험은 대부분 사람이 아닌 쥐를 대상으로 한다. 자, 쥐를 대상으로 한대요. 동물 실험은 수천 건에 이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은 97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는 음식의 성분을 실험 동물의 뇌나 몸의 특정 부위에 직접 주입하지만 사람은 음식을 우선 입으로 섭취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 쭉 읽어보니까 핵심은 그런 것 같죠. 네. 동물과 사람은 서로 다르다. 차이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실험에서. 자, 그러면 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에 밑줄 친 부분을 봤더니 가는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동물과 인간은 서로 다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빈칸 A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그쵸?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꼭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생각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잡으셨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답은 3번이에요. 3번 내용을 우선 볼게요. 왜냐하면 실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뇌에 좋은 성분을 주사로 직접 주입하지 않고 입으로 섭취할 경우 뇌까지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다. 자,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위에 있는 보기가 들어간 내용이죠. 맞죠? 자, 그럼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1번. 왜냐하면 동물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쵸? 사람에 대한 실험이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으니 여기에서 우선 틀렸어요. 그쵸? 2번. 왜냐하면 동물에게 좋은 뇌의 성분이 사람에게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요것 자체가 이미 틀린 것 같아요. 4번.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은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직접 성분을 주입했다는 것은 직접 성분을 주입하지 않았죠. 5번. 왜냐하면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동일하다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긴 실험 결과가 동일하다는 연구 이런 연구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용 생성하기는 기본 자료 플러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내용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저희가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쪽에요. 54쪽에 나와 있는 지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54쪽. 자, 가는 동아리 회원들의 대화이고,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동아리 회원들의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문의 초고이다.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내용 생성할 때 대화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하고 그게 초고나 어떤 말하기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을 때 반영이 되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이 조금 긴데 쭉 내려가서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가에서 제기된 의견 중에서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렇죠? 네, 반영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가에서 제기된 의견 중에 나에 반영되지 않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의 내용은 결국에는 내가
안내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동아리 회원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안내문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억의 내용을 보고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들어갔는지 확인. 니은 QR코드 넣어주면 좋겠어. 들어갔는지 확인. 디귿 가입 신청서에 자기소개서 쓸 수 있는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 리을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1차 선발하고 2차 선발은 개별 면접들을 좀 하자. 들어가 있는지 확인. 미음 학생들이 다른 동아리에도 지원해야 할 기회를 주어야 하니까 합격자 공고를 언제 동아리 카페에 공지하는지도 안내문에 넣어야 될 것 같아.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잠깐 끊고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확인하셨죠? 자, 확인하면 없는 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5번째 미음 합격자 공고를 언제 동아리 카페에 공지하는지 넣어야 되는데 안내문을 찾아보시면 안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4강이고요. 4강 문제를 한번 볼게요. 쪽수로는 58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합법화 작문 4강 1번. 자, 58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 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기 전에 지문이 또 하나 나와 있네요. 지문 보니까 다음은 학생의 보고이다. 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보고면 무엇을 보고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를 볼 건데 다음은 보고자가 보고 준비를 하며 떠올린 생각이다. 보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자, 맞죠? 자료를 말 그대로 수집한다. 또는 여러 자료를 생각하는 단계이고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그걸 체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선택지의 내용이 즉 보고자가 내용 생성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보고 내용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보고서를 미리 나누어서 준비. 그쵸? 두 번째 거, 부원과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기 결과물을 모두 보여드려야 되고요. 세 번째, 동아리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계획에 대한 부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함을 언급을 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학교 연관계획과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이 어려운 시기가 있음을 안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섯 번째,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이니 경어체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가지 기본적으로 보고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내용을 생성해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쉬운 거 경어체 사용했습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어체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보고서 미리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에요. 학기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 다음에 부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함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 문단에 있는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이 어려운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기 밑에 있습니다. 저기 밑에.
네, 어려운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건 지금 읽고 찾아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딱히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풀 때 내용 생성하려고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보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요거는 지문에서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1번 문제는 뭐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쉽게 파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나와 있는 5번 문제입니다. 자, 우선 61쪽에 이렇게 나왔네요. 자, 61쪽에 나온 것들을 보면 보이시죠? 장문 과제가 주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쓴 연설문 초고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설문. 자, 다음 시간에 연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오늘은 내용 생성하기니까 그 부분만 살펴볼게요. 자, 장문 과제가 나왔어요. 주체적이고 현명한 패션 소비자가 되자. 주제 예상 청중은 청소년들, 매체는 TV 방송이고요. 자료 활용은 연구자료, 그림 및 사진자료, 신문기사를 찾아서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장문 과제가 나왔습니다. 짧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얘가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 장문 과제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5번. 다음은 나를 작성하기 위한 장문 계획이다. 자, 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나가 뭐였죠? 초고죠. 초고를 작성하기 위한 장문 계획이에요. 반영되지 않은 거 뭘로 나왔죠? 네, 선택지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초고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선생님이 체크를 좀 해줄게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문단 나와 있어요. 중요하지 않으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을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단 구분 놓치지 마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중요한 부분만 잡아드리면 이 부분 주제와 관련하여 청중의 경험을 환기시키는 뭘 한다? 네, 질문을 한번 해본다고 했고요. 패스트푸드와 패스트 패션의 의미를 설명하다 하면서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패스트 패션이 청소년 패스트 패션 소비자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와 확산의 이유와 부작용을 언급해야 되겠다. 네 번째, 패스트 패션 현상의 이면에 벌어지고 있는 노동력 착취 실태를 언급해야 되겠다. 마지막, 옷을 구입할 때 주체적이고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를 갖춰야 함을 강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장문 계획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나에 반영이 되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끊고 또 풀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없는 얘기 뭐죠? 그렇죠. 부작용을 언급해야 되겠어. 부작용 언급한 내용은 두 번째 문단엔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뭐 선생님이 없는 내용을 찾아드릴 순 없고 그냥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가해 주제를 고려할 때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보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이 조금 길면서 복잡하네요. 가해 주제를 고려할 때 가해 주제를 고려할 때 가해 주제가 뭐였죠? 주체적이고 현명한 그쵸? 기억나시나요? 주체적이고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를 갖추는 게 가해 주제입니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내용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보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보기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주제에
맞게 내용을 잡으면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럼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가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주체적이고 현명한 소비 태도를 갖추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난 4월 22일은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지구의 날이었다. 자,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쭉 읽습니다. 읽고 나서 선생님이랑 체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한번 볼게요. 핵심 내용이 뭔지 체크하시면서 읽어보세요. 네, 다 읽으셨죠? 자, 볼게요. 최근에 지구 환경이 심각해지면서 패션 산업의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난다. 환경재앙은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특정한 생활 방식들에 의해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을 소비하는 것이 핵심의 요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과잉 생산되는 것이 당연시 된다.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반짝 유행에 따라 새로운 소비를 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고 이는 무제한의 소비주의로 연결이 된다. 세계 패션 산업은 노동력 차질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아까 지문에서는 노동력 차취에 대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도 나오나요? 그렇죠. 환경오염의 주요 원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밑에 쭉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를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 2, 3, 4, 5번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되셨나요? 자, 가장 적절한 정답은 보강 내용은 5번이 되겠죠. 네. 5번이 됩니다. 패션 산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언급하며 무제한 소비주의를 보여주는 패스트 패션 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체적이고 현명한 패션주의자의 자세가 필요한 강조. 여기 뭐죠? 그쵸. 가의 주제를 한번 짚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패스트 패션 현상에 내재된 인간의 물질적 삶의 방식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인간의 물질적 삶의 방식의 욕구를 분석하는 내용이 가의 주제는 아니죠. 패션 산업이 환경오염의 주요 원천임을 드러내면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 의류의 염색이나 인공 소재로 활용하는 환경세금 아니죠. 그렇죠?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의류를 유통하는 소비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발문에 나와 있는 가의 주제를 고려하고 라고 하는 발문의 내용만 잘 체크를 해도 어떠한 자료에 어떠한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조금 많죠? 많은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우리 5강의 4번 문제. 5강의 4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68쪽입니다. 5강의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보기는 작년 공모전이 끝난 후에 게시판에 올라온 후기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자, 잘 보시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후기들이 곧 뭐가 되냐면 내용을 생성하기 위한 자료들이 되는 거죠. 자,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를 반영하여 올해 공고문을 작성했다고 할 때 이 공고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쪽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갑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간단히 짚어보면 공모전 개최를 취지를 구체적으로 개최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하나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모기간이 짧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달 이상 줬으면 좋겠다. 심사 기준이 조금 주어졌으면 좋겠다. 학교 공간 제고와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모 주제의 구체적인 예를 좀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수상작을 실제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적용하는 시기와 절차를 사전에 공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작년 어디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작년 게시판에 올라온 후기들입니다. 이 후기들을 잘 선별해서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우리는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다 보셨나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즉 반영이 되지 않은 건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5번. 시기와 절차를 사전에 공지를 해주면 좋은데 시기와 절차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 개최를 취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2달 이상 주었습니다. 공모기간 2개월이라고 나오죠. 심사 기준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줬고 공모 주제도 예와 함께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7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뭐 어려운 학생도 있고 쉽게 문제를 푸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는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제와 화제에 맞는 내용을 잘 찾아낸다. 그런 내용을 잘 찾아내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째 시간 수업 잘 들으셨나요? 자, 꼭 기억을 해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문제는 그 지문을 통해 생성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생성할 내용을 분석한 그 맥락과 확인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택지와 지문을 대응시키면서 문제를 푸시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발문 안에 나와 있는 담화의 유형이나 글쓰기 유형 빨리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주제 그리고 독자와 청자를 빨리빨리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 잊지 마시고요. 다음 차시에는 담화 유형에 따른 내용 조직과 표현 전략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설, 강의, 토의, 토론 등 각 담화 유형에 따른 특징을 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능 특강을 통해서 문제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화법과작문 게시판을 활용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시간 이후로는 게시판에 뭐 특별한 내용은 안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하다가 어려운 내용이면 화법작문뿐만 아니고 문학이든 독서든 질문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 온라인 수업 때만 활용하지 않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한번 여러분 다 만들었으니까 계속 게시판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게시판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오늘부터는 과제를 조금 올려드릴 거예요. 어려운 과제는 아니고 수능 특강 문제를 몇 번을 좀 미리 풀어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제들 이런 것들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좀 미리 해가지고 오시면 다음 수업부터는 조금 더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